아버님, 어머님, 저희 딸은 이제 1살이에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한미국인 여성이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와 슬픈 얼굴로 대화를 나눕니다. 도대체 이 미국인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엠마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홈페이지 디자인 제작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왔답니다. 저희 신랑은 한국에서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나라에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듬직한 저희 신랑 현준 씨만 믿고 한국으로 온 지 3년째예요. 해군이라는 직업 특성상 현준 씨는 해군 부대가 있는 여러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에 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바다가 있는 여러 도시에 가봤답니다. 최근에는 강원도 동해시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도 많고 물회라는 신기한 음식도 처음 먹어봤는데 제 입에 정말 딱 맞았어요. 지금은 창원에 있는데 저희 가족이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무엇보다 시부모님 댁과 가까워서 좋아요. 저희 시부모님은 진해에 살고 계시거든요. 현준 씨가 파견을 나가서 집에 혼자 있을 땐 시부모님께서 정말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우리 딸 마리도 정말 예뻐하고 아껴주세요. 제가 저희 딸 마리를 소개하는 걸 깜빡했네요. 작년에 저희는 딸을 낳았고 우리 딸 마리는 정말 사랑스럽고 무엇보다 저와 현준 씨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예요. 저는 미국에서 부모님과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언니와 함께 살았어요. 가족 수가 꽤 많죠?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시끌시끌했고 오빠들과 언니가 저를 예뻐하고 잘 돌봐줬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라서 많이 바쁘셨지만 오빠들과 언니가 저를 항상 잘 챙겨줬고 저는 그런 사랑 속에서 외로움 없이 잘 자랐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많은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결혼을 하면 아기도 빨리 가지고 싶었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평소 저는 잔병 치레도 안 하고 건강한 편이라서 임신 중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딸도 건강하게 태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임신 30주였던 어느 날 현준 씨는 비상근무로 배를 타고 있었고 혼자 있었던 저는 떡볶이를 시켰어요. 신나는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서 떡볶이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배가 싸르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조금 무섭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배달 온 떡볶이를 먹지 않고 가만히 소파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배는 계속 아팠고 뭉치는 느낌도 강해졌어요. 이런 경우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혼자 있어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엉엉 울면서 진해에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했고 두 분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차를 끌고 바로 저희 집으로 출발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셨는지 잠옷에 슬리퍼를 신고 오셨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30년 넘게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차분하시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신 적도 없으셨는데 그런 두 분이 얼마나 놀라셨으면 잠옷에 슬리퍼를 신고 허둥지둥 오셨던 걸까요? 아버님의 차를 타고 제가 다니던 여성병원으로 갔고 분만실에서 수축 횟수와 강도를 측정했어요. 아버님은 밖에 계셨고 어머님이 옆에서 별일 아닐 거고 한 번씩 이럴 수 있다며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도 이 검사만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고요. 30분 뒤에 검사는 끝났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30주인데 진통 수준으로 수축이 오네요. 일단은 입원하고 수축 억제제를 맞으면서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지난 일인데도 저 순간을 떠올리니까 다시 먹먹해지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뱃속에 있는 저희 딸이 잘못될까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우선 저는 병원의 처방에 따라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수축 억제제를 맞았는데 이걸 맞으니 숨이 차오르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어머님께 너무 힘들다고 말했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신 아버님이 간호사에게 뛰어가셔서 상황을 알리셨어요. 아버님 말씀을 들은 간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수축 억제제를 안 맞을 수는 없으니 약의 용량을 조금 줄여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면서 수축 억제제를 맞고 있었고 그 순간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어머님께 말했어요. 제가 하루에 커피를 한 잔씩 마셔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임산부도 마셔도 된다는 디카페인 커피였고
정말 연하게 마셨는데 아예 마시지 말 걸 그랬어요. 아니면 점심 먹고 산책을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제가 많이 걸어서 아기가 놀란 걸까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고 머리를 쓸어 넘겨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가,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괜찮다. 괜찮아. 아버님은 뒤에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저를 가만히 보시다가 어머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집에 가서 당신 입을 옷이랑 이것저것 좀 챙겨올 테니 당신은 새아가랑 같이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주말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했지만 여전히 강한 수축이 있었고 저는 결국 태어나지 못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딸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사라졌고 무사히 딸을 낳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걱정이 저를 덮쳐왔죠. 무엇보다 지금보다 수축이 더 강해져서 조산하면 우리 딸은 중환자실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겁이 났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곳은 종합여성병원이다 보니 출산을 하는 산모들도 많았어요. 열린 문틈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저는 또 울었어요. 어떨 땐 텅 빈 분만실을 지나만 가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얼른 괜찮아지기 바라는 마음과는 달리 수축은 잘 잡히지도 않았고 수축 억제제 투약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더위가 시작되던 초여름의 입원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저는 살면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었고 제대로 씻지 못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주사 바늘을 바꿀 때 팔에 있는 바늘을 뺄 수 있었고 그때 잠시 씻을 수 있었죠. 사실 정말 찝찝했고 거울로 보는 제 몰골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비상근무가 끝난 남편은 병원에서 출퇴근을 했고 남편이 없을 땐 시부모님이 틈틈이 와주셨어요. 혼자 있을 땐 정말 심심했어요. 저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그러다 보니 누워서 휴대폰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불안감과 걱정이 저를 엄습해 왔어요.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수축 억제제 투여량을 조금씩 줄여보고 약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 수축이 없으면 퇴원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자궁수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용량의 약으로 바꿔야 할 때도 있었죠. 고용량의 약으로 바꾼 날에는 불안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고 계속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계속 약을 바꿨는데도 괜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나으면 우리 아기는 살 수 있는 걸까? 병원 생활은 정말 힘들었고 입맛도 없었지만 딸을 위해서 꾸역꾸역 뭐든 먹었고 잘 먹어야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남편은 퇴근하면서 먹을 걸 잔뜩 사들고 왔고 어머님께서도 음식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때 먹은 것 중 갈비찜과 잡채가 가장 맛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저는 임신 32주차가 되었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32주부터 아기의 생존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34주가 되면 아기가 혼자서 호흡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의 목표는 34주까지 무조건 제 뱃속에 딸을 데리고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34주까지는 버티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잘 먹고 안정을 취하면서 우리 딸이 제 뱃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크기를 바랬어요.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32주까지 착실하게 버틴 것만 해도 큰일 해낸 거라면서 다독이셨고 아버님께서는 병실에 자주 들어오시진 않으셨지만 항상 어머님을 태워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 약의 투여량도 조금씩 줄여가고 있었고 약을 떼고 마지막 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 그때 갑자기 진통이 찾아왔어요. 결국 저는 다시 약을 달았고 퇴원은 미뤄졌어요. 30주차에 입원했던 저는 36주까지 병원에 있었고 출산을 했답니다. 분만할 때 분만실을 어둡게 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셨는데 사실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너무 아파서 빨리 낳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뱃속에서 더 키우겠다 생각했는데 진통이 오고 너무 아프니까 빨리 낳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아기를 천에 싸서 제 옆에 뉘어주셨고 조금 이르지만 무사히 태어난 딸을 바라봤어요. 그때의 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딸 마리는 조금 작게 태어났지만 몸무게가 2kg이 넘어서 다행히 인큐베이터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보다 더 힘들게 아기를 뱃속에 데리고 있는 분도 있고 저보다 더 힘들게 출산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도 저 역시도 힘든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태어난 딸이다 보니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살펴봤고 조금만 아프면 새벽이든 밤이든 병원에 뛰어갔어요. 마리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육아와 관련된 온갖 책을 다 읽으면서 공부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제 모습을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마리를 키웠고 어느덧 마리는 태어난 지 10개월이 되었어요. 얼마 전 남편은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 돌잔치를 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돌잔치는 일종의 생일 파티인데 일가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서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해주는 거라고 설명해줬어요. 사실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가 꽤나 강해서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일도 잘 챙기지 않아요. 굳이 챙긴다면 가볍게 축하 인사만 하는 정도예요. 저 역시도 미국에서 그렇게 자랐고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생일을 귀 빠진 날이라면서 어찌나 열심히 챙겨주던지 깜짝 놀랐다니까요. 난생 처음 생일빵이라는 것도 맞아봤다니까요. 등이 어찌나 얼얼하던지 어이없는 웃음만 나왔어요. 한국에서 맞이한 첫 생일에 현준 씨는 미역국을 끓여줬고 시부모님은 꽃다발과 떡케이크를 주셨어요. 한국에 온 뒤로 저는 생일이 즐거워졌어요. 한국은 저에게 즐거움과 짜릿함을 주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 딸의 첫 생일을 잘 챙겨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말을 들으니 제대로 챙겨주고 싶다는 의지가 하랄 타오르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은 강원도에 파견 근무를 갔고 저는 마리를 데리고 시부모님 댁에 갔어요. 마리가 낮잠을 잘 때 저는 아버님, 어머님에게 마리의 돌잔치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께서는 최근에 본인이 다녀오셨던 돌잔치 전문 뷔페 몇 곳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식당들의 후기를 열심히 읽어보고 있었어요. 그때 외출 준비를 하시던 아버님께서 조용히 한마디 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한국에서 돌잔치를 할 땐 돌잡이라는 것을 하는데 나는 마리도 돌잡이를 하면 좋을 것 같구나. 남편에게 돌잔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지만 돌잡이는 한국 생활 3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와 아버님을 한 번씩 쳐다보시더니 저에게 돌잡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님의 설명을 듣고 제가 돌잡이에 대해 이해한 걸 말해보려고 해요. 돌잡이는 아기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소소한 행사인 것 같았어요. 아기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놔두면 아기가 물건을 선택하는데 선택한 물건과 관련된 직업을 미래에 가진다는 속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연필을 잡으면 교수가 되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된다고 했어요. 설명을 하신 어머님께서는 이제 곧 마리가 일어나겠다면서 방으로 들어가셨고 돌잡이라는 것이 영 의문스러웠던 저는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아기에게 왜 저러지? 그러면 아기 앞에 연필만 놔두면 그 아기는 무조건 교수가 되는 거야? 아니면 돈만 가득 놔두면 그 아기는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거고? 내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아기에게 그런 걸 시키는 거지? 그러다 저는 갑자기 서운해졌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마리를 정말 힘들게 낳았어요. 마리를 낳는 그 순간까지 조마조마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바랬던 건 딱 하나였어요. 무사히 태어나서 무탈하게 자라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구보다도 아버님, 어머님은 우리 마리가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는지 아시는 분인데 뭔가 벌써부터 손녀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서운해졌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현준 씨와 저 그리고 마리에게 노골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분도 바라실 분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평소에도 늘 말씀이 없고 말을 아끼시던 분이에요. 그런 아버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하신 부탁이어서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마리를 재우고 저는 돌잡이에 대해 찾아봤고 돌잡이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읽었어요. 그러다 딸이 돌잡이를 하고 난 후 너무 서운했다는 어떤 엄마의 글을 읽었어요. 딸은 돌잡이에서 작은 축구공을 잡았고 자신은 딸이 무엇인가를 잡은 사실 자체가 기뻤는데 주변에서 딸아이가 축구공을 잡아서 무슨 쓸모가 있겠냐고 말하는 걸 들었고 그게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비슷한 글들이 몇 개 더 있었고 읽다 보니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우리 마리가 축하받아야 할 자리인데 혹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까 봐요. 저는 남편의 근무 종료 시간에 맞춰 전화를 했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하게 말했어요.
제 말을 듣고 난 남편은 아버지가 나쁜 의도로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닐 거라고 했어요. 다만 우리보다 더 어른이시고 보고 겪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돌잡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신 거고, 무엇보다 귀한 손녀가 잘 자라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 역시도 아버님과 어머님은 때로는 우리보다 손녀를 더 챙기고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일주일 뒤 다시 진해에 갔고 아버님은 외출하셨고 어머님과 둘이 밥을 먹고 마리는 낮잠을 재웠어요. 거실에서 어머님과 함께 있는데 거실에 놓여있던 앨범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앨범에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고 어머님께서는 남편이 어렸을 때 사진이 있다고 하셨어요. 현준 씨는 자신이 어렸을 때는 못생겼고 인물이 없었다면서 어린 시절 사진을 잘 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희죽거리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앨범을 봤는데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다 현준 씨의 돌잔치 사진을 봤어요. 볼이 통통한 현준 씨는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돌잔치를 하고 있던 현준 씨의 손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금색 왕관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 왕관은 소위 말하는 공주님 왕관 같았어요. 보라색과 분홍색 보석들이 왕관에 잔뜩 박혀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말이 아빠. 그러니까 현준이는 웃기게도 돌잡이에서 왕관을 잡았어. 우리는 왕관을 올려놓은 적이 없는데 현준이가 뭔가를 덥석 잡았는데 그게 왕관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현준이의 사촌인 세희가 돌잔치에 왕관을 쓰고 왔는데 그 왕관을 어른들 몰래 거기 놔뒀다고 하더라.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사진 속 젊은 아버님과 어머님은 현준 씨를 바라보면서 정말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어제 제가 읽었던 글에서는 돌잡이를 할 때 아들과 딸이 잡으면 좋은 물건들이 적혀 있었어요. 뭐가 됐든 아들이 왕관을 잡으면 좋다는 말은 없었는데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고 계실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어머님께 물어봤어요. 어머님, 제가 어제 사실 돌잡이와 관련된 글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들은 현금이나 연필 아니면 판사본 같은 걸 잡으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관은 여자아이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저라면 보통은 안 좋아한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계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말투 자체가 직설적이고 무엇인가를 돌려서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궁금한 것을 있는 그대로 어머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내 아들이 뭘 잡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참 못 살아서 아기들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대요. 그리고 제대로 못 먹이다 보니 1년을 못 넘기는 아기들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아기가 1년을 살아낸 것이 대견해서 돌잔치를 했던 거고, 무엇보다 돌잡이를 하는 것도 아기가 좋은 물건을 잡고 그대로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렇게도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축구공을 잡으면 축구선수가 되겠지. 축구선수가 되려면 운동도 잘 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니까 무탈하게 잘 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무엇보다도 아버님과 어머님은 제가 조산으로 입원했을 때 매일매일 걱정하셨고 마리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바랬고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의 엄마인 제가 돌잔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마리가 더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잡이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괜히 아버님께 죄송했어요. 그때 아버님께 있는 그대로 한번 여쭤보면 좋았을 것을 괜히 이런저런 말을 듣고 혼자 서운해했던 것이 죄송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저를 이해해 주시는 어머님에게도 감사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돌잡이 물건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저희 둘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축하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돌잡이에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여담으로 우리 아버님은 마리는 무조건 건강해야 한다고 건강과 관련된 물건을 잔뜩 올려달라고 수줍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부산에 있는 뷔페에서 마리의 돌잔치도 무사히 잘했고 기왕 하는 거 좋은 추억을 잔뜩 남기기 위해 사진 작가도 고용해서 사진도 정말 많이 찍었어요. 한 달 뒤 사진 파일을 받았고 한 장씩 보는데 시부모님과 저희는 시종일관 웃고 있더라고요. 다른 아기들보다 조금 빨리 그리고 작게 태어난 마리는 많은 분들에게
첫 생일을 축하받았고 밥도 잘 먹고 남들처럼 무탈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아마도 돌잔치 때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는 여전히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낯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항상 저의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시댁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무엇보다 귀한 막내딸을 한국으로 보낸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만 하셨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는데 현준 씨와 잘 살고 있는 저와 잘 자라고 있는 말이 덕분에 이제는 마음 편하게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딸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엠마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